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면서도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르겠다며 답변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불쾌하다고 즉각 비판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도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넥스트 리서치와 지난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1.6%, 윤석열 후보가 36.1%의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윤 후보가 47.9%로 39.7%를 얻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 5만 명에 육박했고 재택 치료자는 16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나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내일부터 일반 확진자는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비대면 상담 등 전국 동네 병원 3천여 곳이 참여합니다. 대구에서 10대 남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3명이 여중생을 차에 감금했다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여중생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빌린 렌터카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의 텃세 속에 줄줄이 탈락한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잠시 후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황대환과 이준서, 박장혁이 남자 1500m에서 쇼트트랙 메달을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정치권엔 큰 이슈가 두 가지 등장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나오며 청와대가 즉각 반박했고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 후보를 놓고 서로 단일화를 노리며 삿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MBN이 여야의 단일화 계획이 과연 잘 될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선은 배우자 이슈가 크나큰 복병이 됐죠.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음식들은 누가 먹었는지, 처벌은 어떻게 받겠는지 등등 기자들의 질문엔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김 씨가 대체 무엇을 사과한 건지 되묻고 싶다고까지 했죠. 먼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혜경 씨.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경기도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등 최근 연이어 불거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김 씨는 제보자 A 씨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사무관에 대해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알고 지내며 도움을 받았던 사이라며 공사 구분을 못한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자택 음식 배달, 법인카드 유용 등 여타 의혹에도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김 씨가 문 앞에 전달된 대리 처방된 약을 먹었다는 의혹을 묻는 질문에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문에 걸린 약을 수령하지 않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먹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김혜경 씨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난 건데 그만큼 급했던 것으로도 보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선 첫날인 만큼 그의 조언에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힘도 실어줄 겸 사과도 할 겸 말이죠.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체에 빠진 지지율 돌파구 찾기에 사활을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선대위 전면에 내세워 지휘봉을 잡게 했습니다. 전격 사과 역시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 등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재한 첫 회의에서 주문한 걸 7시간 만에 수용해 힘을 실어준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리겠습니다. 박빙의 선거에선 결국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만큼 친문, 호남 등 전통적 지지자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재명 비토론을 이 위원장에 대한 전폭 지지로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이틀 뒤 대선 후보 사자 토론회가 열리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는 첫 사자 토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에도 사과 입장문을 내며 논란 정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는 악재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다만 제보자 이 씨는 개인적으론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었다며 법카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정작 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동문서답식 서가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바로 반응했습니다.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면서요.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의 정통성도 공격했습니다.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와대가 폭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며 아무리 선거지만 지켜야 해서는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관련 언급을 삼갔던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윤 후보의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배경이었던 적폐 프레임에 역공을 당하자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전과 오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의 야욕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발언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몸담은 정부 인사를 수사하겠다고 선언한 건 배은망덕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에 적폐가 있다면 책임의 상당 부분이 윤 후보에게 있을 것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오후에 또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적 복수심을 앞세워서 헌법 파괴자로 전락한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통령직은 구사하고 지금의 후보직도 버겁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유감의 뜻을 표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말을 했을 뿐이라고 받아 넘겼습니다.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권력형 비리를 덮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봐달라고 읍소하는 게 낫다고 반격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친문 세력을 다시 규합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넥스트 리서치와 함께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존 ARS 조사와 달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선 14%, 무선 86% 비율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전 조사 때와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원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1.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6.1%,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이후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오차범위 내지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39.7%, 윤석열 후보 47.9%, 안철수 후보 1.9%였는데 당선 가능성 역시 지난해 말 이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섰던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윤 후보가 역전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7.9%,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는데 안 후보 지지자는 계속 지지 의사가 55%에 불과해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3.9%에 달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평가 43.6%, 부정평가 51.4%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0.6%, 국민의힘 30.4%, 정의당 1.9%, 국민의당 5.6%였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요즘 여야 사이에서 인기죠. 양당이 모두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지우 기자의 뉴스 보시고 이어서 뉴스 추적에서 더 자세히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 20.6%,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13.6%로 나왔지만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59.2%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윤 후보로 단일화 31.7%, 안 후보로 단일화 25.6%였고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란 답변이 37.7%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더 낮다고 평가한 겁니다. 안 후보가 속한 국민의당 지지층 생각은 어떨까? 이재명 후보로의 단일화는 1.7%에 불과한 반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32.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32.2%,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37.6%로 팽팽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념 성향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는 한 20%포인트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보수층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독자 행보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여권의 러브콜까지 가세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 밖에 다양한 사항을 질문에 넣어보았습니다. 분석 전문 정치부 선화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김미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무래도 반전을 꾀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배우자 리스크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여부도 우리가 조사를 했죠. 예, 오늘 김혜경 씨가 전격적으로 사과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 단연코 지지율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후보 배우자와 관련해서 실시한 조사를 보시죠. 김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이 얼마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물음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4.6%,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해 봤는데요. 응답자의 67.9%가 영향을 준다. 29.7%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특히 18에서 29세 응답자에선 70%가 넘게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영향은 아무래도 윤 후보 쪽이 더 클 거라는 얘기네요. 조금 더 수치가 높긴 한데요. 이 오차 범위라는 것도 있어서 사실 두 후보의 배우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캠프에서 배우자를 직접 기자회견장에 내세운 이유, 바로 이 매서운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TV 토론에 대해서 네. 그 조사도 나왔는데 TV 토론에서 누가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던가요? 예, 조사를 해봤더니 순서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25.9%,
윤석열 20.8%, 안철수 10.3%, 심상정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20대는 네 후보 모두에게 10%대의 정도밖에 지지를 보내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않았나 봅니다. 반면에 40에서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응답 비율이 30%대로 높았고 60대에선 윤석열 후보가 30%대를 기록했습니다. 토론을 보면서 사드 배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분야도 뭐 논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혹시 나왔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장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그랬죠. 했었죠. 어떤 방어책을 더 지지하는지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한국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 조기 개발이 36.9%, 사드 추가 배치 29.4%로 나왔습니다. 네. 이 외에도 코로나19 극복 능력과 부동산 문제 극복 능력에 대한 것도 물어봤는데요. 코로나19 극복 능력에 대해서는 이재명 33.1%, 윤석열 20%, 안철수 22.5%로 나왔습니다. 누가 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물으니 이재명 33.4%, 윤석열 31.1%, 안철수 7.6%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네.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지만 어쨌든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공약도 뭐 이 후보가 더 낫고 그리고 토론도 이재명 후보가 더 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 거꾸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 업체의 전문가들은 현재 구도가 정권 재창출론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구도 자체가 이 후보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능력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그게 지지율로 다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사를 저희와 함께 진행한 넥스트 리서치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 지지에는 정책 공약이나 개인의 능력 이외에도 정권 교체 열망과 같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평가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100% 지지율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전략통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그 원인 분석을 민주당에서는 부동층이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이 후보의 능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아직 지지 후보는 최종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릅니다. PCR 검사가 축소됐음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근접하며 보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택 치료자도 동시에 늘면서 정부의 관리 한계인 97% 수준까지 치솟았죠. 다음 주 중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 최다 확진자는 38,689명이었는데 이 기록을 사흘 만에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보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고 3주 전과 비교하면 무려 8.5배 늘어났습니다. 선별 진료소에는 과거만큼 사람이 몰리지 않았지만 길게 줄이 늘어섰고 일부 병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 준비가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중단한 상태고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가시면 재택치료 환자 수도 16만 8천여 명까지 늘면서 정부의 최대 관리 규모인 17만 3천 명의 97%까지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13만 명에서 최대 17만 명의 확진자를 예상했지만 다음 주 중 하루 확진자 수 10만 명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재택치료를 하면서 코로나19의 증상이 악화됐을 때에 신고하는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이 되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 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된 가운데 미접종자 중심의 접종 계획을 내일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정부는 아직 관리 한계에 이른 건 아니라고 하는데 막상 보건소도 질병청도 연락은 닿지 않는 경우가 이미 태반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만 격리를 하고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도 백신을 맞았다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동네 병원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그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의사도 혼자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하는 환자도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만 격리하는 것으로 완화됩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미접종 동거자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만 격리하면 됩니다. 보건소 등 방역 역량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회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일부터 일반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관리 없이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동네 병의원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전국 3천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반 관리 치료군에 대해서 우리 의사협회가 느긋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자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환자 관리가 허술한데 확진자가 늘어나면 관리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련이 일어나고 막 완전히 마비 증세가 와서 세상에 느껴보지 못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었고 수십 통 수백 통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인지. 여기에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대상에서 갑자기 50대 기저질환자를 제외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소형 화물 전기차가 갑자기 폭발해 주변 차량 넉 대도 같이 불에 탔습니다. 차를 임대해서 2시간 충전만 하고는 한 번도 도로를 달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충전 포트도 분리해 둔 상태였고요.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합니다. 2시간쯤 지나 충전이 다 된 걸 확인한 남성은 충전기를 분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40여 분 뒤 갑자기 차량 밑에서 폭발이 일더니 사방으로 불길이 퍼져나갑니다. 차들이 다 타면서 그 휘발유 연료통 터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거든요. 엄청 위험했어요. 막 검은 연기들이 엄청 많. 화재 당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주차된 차량 4대도 함께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지난해 출시된 소형 화물 전기차입니다. 피해 차주는 주행 거리가 짧은 법인 차량을 임대해 처음 충전을 해놓고 주차장에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이틀 전에 받고 화요일 날 오전에 등록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아파트를 한 바퀴 동결 다 해요. 현재로선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 내에서 압이 어느 정도 생성이 돼 있다가 케이스가 소손이 되면서 화인과 함께 그 압이 빠져나오면서 폭발성으로 관찰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정밀 감식을 거쳐 자세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구에서 여중생을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중고생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여중생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가에 서더니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내립니다. 여성을 내려준 승용차는 재빨리 달아나고 잠시 후 나타난 경찰이 여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대구 수성못에서 10대 중고생 3명이 여중생을 차에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여중생을 2시간가량 가뒀는데 금전관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이곳에 여중생을 내려둔 채 대구 고산동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무려 10km를 추격한 끝에 이들이 탄 차를 붙잡았습니다. 범행에 쓴 차량은 렌트카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 2대도 들이받았습니다. 행정관계는 맞습니다. B가 내어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격해서 차량을 추격해서 검거한 사건이거든요.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중고생 남녀 3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만 바꿔서 대리 주차 업무를 계속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겐 주차를 시킬 수 없게 되자 이런 꼼수를 썼다는 건데 이에 반발한 경비원 8명을 부당 해고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 직전에 말이죠.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 근무하는 A씨는 가장 힘든 업무로 대리 주차를 꼽습니다. 왜 차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고 나면 우리 다 무너졌어요. 무너달라고는 뭐. 한 90%가 외차들인데 그거 밥 먹다가도 빼달라고 빼주고. 이들의 공식 신분은 관리원. 지난해 10월 경비원 갑질방지법으로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킬 수 없게 되자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관리원들은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관리원 75명 가운데 8명이 설 직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된 8명 중 5명이 노조 활동을 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조 무력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도 노무사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렇게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거쳐서 누구를 정리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경비업체 측은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면접을 진행해 8명 면접 불합격자가 발생했을 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재고용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장명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장 기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K-드라마 도 훔쳤다. 그러면 그전에 뭐 또 다른 것도 훔쳤다는 얘기입니까? 네, 요즘 동계올림픽 보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중국의 진짜만 나와도 가슴이 답답하실 텐데요. 우라통이 터지죠. 네, 한복 공정 논란에 이어 판정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요즘 중국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네. 이런 중국이 우리나라 제작 드라마를 공짜로 보는 것을 넘어 아예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인데요? 한 OTT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란 드라마인데요. 고등학교 내에 좀비 바이러스가 번지고 학생들이 생존한다는 내용인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는 공식 서비스가 되지 않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지우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못 보니까 불법으로 보는 건데 그거를 팔기까지 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접속해봤더니요. 네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비 캠퍼스라는 제목으로 5위안, 우리 돈 1,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구매를 했고요. 아예 한국 드라마만 모아놓고 무슨 공공재 마냥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거는 좀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원래 중국 스스로가 정부에서 이렇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다음 정권 이런 것도 다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목만 봐도 굉장히 훈훈함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기지를 발휘해 큰 사고를 막은 민간 구급대원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지난달 충남 청양군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민간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멀리서 SUV 한 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네, 바로 역주행 차량인데요. 이를 발견한 구급대원 곧장 경적을 울립니다. 세상에 역주행 맞습니까? 너무 빨라갖고 놀랐겠어요. 네, 놀란 것도 잠시 이 구급대원 바로 차를 돌려 역주행 차량을 쫓기 시작합니다. 예. 네, 사이런을 켜고 약 5km 따라가며 계속 멈추라고 경적을 울리는데요.
네,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역주행차가 멈추지 않자 결국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네,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지병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어지럼증을 느껴 길을 잘못 진입했다고 합니다. 예, 용감한 대처가 정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누군가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던 사건이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걷게 됐어요. 누가요? 네, 의료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새삼 놀라게 되는 소식인데요. 보조기를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남성.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지만 척추에 전극을 넣는 수술을 받고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의 한 공대와 병원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장치 덕분인데요. 태블릿 PC에서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원하는 활동을 누르면 척수에 연결된 전극이 신경세포를 자극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들어보시죠. I'm free. I can walk wherever I want. In this moment, okay, now I'm walking. 야,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아픈 분들 조금만 좀 참으라고 견디시라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다음 것도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시면요. 독일의 한 초등학교 교실인데요. 책상 위에 놓인 로봇 한 대가 아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친구인 양 얘기도 하고 그림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로봇, 등교가 어려운 7살 아이를 위해 설치됐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로봇을 통해 수업을 듣기도 하고 직접 만날 수 없는 친구들과 얘기도 나눌 수 있다는데요. 1살 때부터 폐 질환으로 기관지 절개술을 받아 등교가 어려운 아이를 위해 지역에서 이 아바타 로봇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저 로봇 덕분에 오히려 인싸가 됐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얼른 나와서 직접 등교를 하는 게 더 낫겠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6년 만에 해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상을 보시면 뭔지 이해가 되실 네. 겁니다. 키워드의 주인공, 인도네시아 팔루강에 살고 있는 길이 5m 20cm의 바다 악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걸치고 있죠. 네, 다름 아닌 오토바이 바퀴입니다. 해외 토픽으로 화제가 되는 그 악어 아닙니까?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죠? 네, 무려 2016년 9월에 처음 발견이 된 뒤에 5년이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아이고, 네. 네, 정부에서 포상금까지 내걸면서 악어 목에 끼인 타이어를 제거하려고 했다가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덫을 만들어 3번의 시도 끝에 악어를 잡았고 결국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네, 저 종류의 악어가 보통 70년에서 많게는 100년까지 산다는데 남은 세월은 좀 홀가분하고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픽뉴스 장미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개월 만인데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3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건 1년이 넘었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죠. 이러다 진짜로 선거 끝나고 결론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오지 기자입니다. 2020년 6월 당시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수사팀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건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주임 검사를 임은정 검사에서 감찰 3과장으로 바꾼 것도 권리 방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과 법무부 감찰 결과와 같은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SNS를 통해 재정 신청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정치 공작이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해 나머지 윤 후보 관련 수사 3건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그 약속 말씀은 지키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수사에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오재입니다. 역대급 초접전 대선이어서일까요?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하자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안 후보는 일방적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에 조건이 언급되는 등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성호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안 후보의 정치 노선과 가치는 오히려 이 후보와 가깝다고 언급했고 실제 몇몇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물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게 당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두 후보가 직접 만나 커피 한 잔 마시며 10분 만에 단일화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안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단일화에 대해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게 10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좀 일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DJP 연합을 하나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등의 설이 나오며 국민의당을 향한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단일화 제스처를 취하는 건 실제 성사보다는 3자 구도를 유지하려는 견제책이며 국민의힘 역시 당내 합의도 없는 단계여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을 어항 속 금붕어에 빗대며 끝없는 감시를 받은 자신은 부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선 그래서 부인이 부패했냐 하는 비아냥이 나왔지만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조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웹 자서전을 통해 난 어항 속 금붕어라며 전현 정권 모두에서 구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득권의 표적이자 끊임없이 감시받는 자라면서 부패는 죽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인 갑질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청렴한 공직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후보는 이어 재난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찾아 생명안전 파수꾼 정부를 만들겠다며 산재 피해의 국가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이었는데 그때 구호 중에 하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돈보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일정을 대폭 줄인 가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서울대 법대생 시절 세례받았던 추억을 꺼내며 천주교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꾸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도 명동 성당에서 배운 그 평생의 그 신조가 되는 그런 것을 20대에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한 출판 기념회에서 조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불참으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종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에서 확진자들도 대선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열린 정개특위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본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안이 이제 오늘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3시간 동안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는 일단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이 된다면은 오늘 14일 본회의에서도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오후 6시까지 원래는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가 시작됐었지만 이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되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개표도 그만큼 이제 늦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선관위가 오늘 법 개정 없이 기존 방식대로라도 오후 6시 전후쯤 조금만 시간을 나눠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분리하면 이제 확진자들도 투표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 선관위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안대로면은 오후 7시 정도만 돼도 이제 투표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개표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선관위하고 어쨌든 타협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 편파 판정 때문에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여야도 다 중국 때리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삼성 탓하는 말이 나왔어요. 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 편파 판정의 책임이 삼성에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네. 그 삼성이 빙상계를 20년 동안 지원하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그 지원이 끊기면서 이 국제 스포츠계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삼성이 그래도 영향을 미치던 세계 국제 빙상연맹과 IOC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겠죠. 삼성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럼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의 편파 판정도 삼성 탓을 하고 있다. 기업 공기잡기가 전두환보다 더하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쇼트트랙 편파 판정이 삼성 때문이라뇨. 안탱탱님의 무지성 드립에 감탄이 절로 나네요. 여당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건가요? 특히 안 의원이 과거 이재용 부회장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이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러자 안 의원은 빙상 스포츠의 국제 외교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를 말한 거지 삼성 탓을 한 게 아니다라며 삼성 탓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맞습니까? 가짜 뉴스는 이제 그 삼성 탓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짜 뉴스다라는 거고 발언을 한 거는 이제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 발언은 분명히 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중국 떼기를 하다가 이 BTS 그 아미들하고 또 이렇게 부딪혔더라고요. 네, 앞서 잠깐 보셨던 AI 윤석열에서 이제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네네. 지금 BTS 팬들 사이에서는 보라트 운동이라는 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BTS 멤버 RM이 실격당한 황대현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자 팬들이 보라색 하트 이모티콘을 댓글로 계속 올리면서 맞대응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AI 윤석열이 보라트 운동에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게시가 됐었습니다. 그러자 BTS 팬들이 댓글로 정치에 BTS를 이용하지 마라, 낙선 운동을 하겠다며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결국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이틀 뒤면은 사자 토론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 최측근들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있어요. 네, 윤석열 후보 최측근이죠. 선대본 수석 대변인인 이양수 의원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캠프가 비상에 걸리기도 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면서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자주 그 자가 그 진단 키트를 하고 또 오늘도 또 아침에 했는데 뭐 아직은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요새 하도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뒤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사자 토론도 일단 참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NFT를 제공하는 펀드를 출범했다고 하던데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이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펀드라는 걸 오늘 오전 9시에 출범을 했는데 2시간도 안 돼서 목표했었던 350억 원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 오후 1시쯤에는 675억 원도 넘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지자들이 실제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펀딩 인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액 350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의 경우에는 펀딩 비율에 따라 다시 참가자들에게 상환이 되고요. 또 선거가 끝나고 이 비용이 다시 보전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2.8% 이자를 붙여서 또 비율에 따라 상환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위조가 불가능한 가상 진품 인증서, 대체 불가 토큰, NFT가 붙어있는 이미지 세트도 제공된다고 민주당은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NFT를 활용함으로 동시에 증서를 내장한 NFT가 범용화된 최초의 사례로서 이 펀드 참여자들에게 컬렉션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재명 후보의 신년 메시지가 적힌 그림과 같은 이미지 6종이 이제 펀딩 비율에 따라 NFT가 붙은 상태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톡톡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레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으로 나갈 때 엘리베이터 안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안고 있거나 큰 개는 어차피 입마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겠죠.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중 아직 이 규정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 공원. 산책을 즐기던 대형 반려견이 뛰어가자 보호자가 잡고 있는 목줄이 계속 늘어납니다. 줄이 길어지면 견주의 통제를 벗어나 개물림 사고 등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강아지들은.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자극에 자기가 평소에는 안 했던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4집 중 한 곳인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보편화됐고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가 10,000건을 넘어서자 정부가 한층 강화된 규칙을 적용합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2m보다 짧게 유지해야 하고 1층 현관이나 커뮤니티 등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앉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어겼다가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주들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이나 과태료를 걱정합니다. 강아지가 커지면은 되게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이걸 과연 어떻게 실시할지 의문을 많이 품고 있고 실시하더라도 과태료 50만 원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보다 길더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슛을 불어야 돼요. 제가 다 걸었잖아. 자, 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리플레이 봤잖아. 안 해.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 게임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에 고전하면서 끝까지 싸웠지만 결과는 아쉬웠죠. 20년 후 지금 열리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어차피 승자는 다 정해진 게임이었을까요? 외신은 쇼트트랙이 논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올해 최고의 블랙 코미디. 공산주의 국가들은 올림픽에서 오랜 부정행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단 경비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개막식을 생중계하던 외국 기자가 붉은 완장을 찬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는 봉변을 당하며 이건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체육대회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반응은 중국이 자초한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신장, 홍콩 문제 등으로 반중 정서가 최악인 시점에 개최됐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4개 나라 대상 설문에서 약 70%가 중국은 비호감이라고 했고 한국도 75%가 중국 불호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반중 정서에 올림픽이 되레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그 벽을 오를지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 벽을 이겨내라. 심판 판정으로 실격당한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가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의 말을 인용해 밝힌 심경입니다. 한국이 편파 판정을 받은 건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스포츠에 지원을 끊었기 때문이라는 모 국회의원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기품이 있죠. 수가 다 보이는 치졸한 꼼수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요. 전 세계 체육인의 꿈을 짓밟는 일입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뺏는 행위는 그게 문화가 됐던 메달이 됐던 진정한 대국이 할 일은 아님은 스스로가 대국이라 우기는 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눈 뜨고 코 베이징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겨와 스피드, 쇼트트랙과 아이스하키 등 빙상 경기는 크게 4종목으로 나뉘는데요. 얼핏 보면 모두 똑같은 스케이트화를 신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날이 전부 다르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모두 비슷해 보였던 스케이트와 가까이 들여다보면 각 종목에 최적화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세하게 왼쪽으로 치우쳐 휘어진 날.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의 완벽한 코너링과 빠른 스피드를 가능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쉽게 왼쪽으로 코너웍을 원만하게 잘 돌아야 되는 건데 그게 날이 휘어있지 않다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에 조금은 부적합하고 시속 50에서 60km로 질주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뒷굽이 날과 분리되는 클랩형 스케이트가 빠른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클랩 스케이팅은 내가 뒤꿈치를 떨어서 마지막에 밀었을 때도 스케이트 날이 그 빙판에 고정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그 힘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많이. 높은 기술력과 예술성을 요구하는 피겨 스케이팅. 유영 선수의 아름다운 스핀과 높은 점프를 가능케 하는 것은 날 앞쪽의 톱니 모양입니다. 제가 신고 있는 피겨 스케이터의 앞날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로 빙판을 찍어 높게 점프를 하기도 하고 스핀을 돌 때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남다른 실력을 갖춘 그녀들에게는 날다른 비밀을 가진 스케이트가 함께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구름 사이로 겨울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에는 꽤 온화했죠. 경기 남부와 충남을 제외하고는 공기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호흡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는 데다가 밤부터는 북의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건조특보는 10일이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 최고 단계인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건조하면 코나 기관지가 외부로부터의 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못해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화재 예방에 더해서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된 상태입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영하 3도,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원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큰 추위 없겠지만요. 하루 사이 기온이 널뛰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